내 아들이 소리쳤다. 감히 우리 집사람한테, 그것도 자기 집에서 말대꾸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집은 내 집이었다. 나는 그저 자물쇠를 바꿨을 뿐이다. 1시간 뒤 아들은 길거리에서 자기 물건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했고 며느리는 그야말로 발악을 했다. 내가 내 화초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겨우 한마디 했을 때였다. 아들 민준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흉흉한 얼굴로 내게 달려들었다. 감히 우리 집사람한테, 그것도 자기 집에서 말대꾸하지 마세요. 아들이 고래고래 지른 소리에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자기 집이라니. 우리는 내 집에 서 있었다. 하늘나라로 간 남편 동영과 내가 30년 동안 밤낮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휘도록 일하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바로 그 집에서 말이다. 조금만 더 참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지은 집이었다. 나는 입이 딱 붙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내 집 부엌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아주 오랜만에 내 공간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며느리 유라는 민준이 뒤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얇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입술로 자기 아들이 고작 2년 만난 여자를 위해 나를 모욕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박정숙, 올해 69이다. 그날 아침 나는 문득 내 맏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편식이 심해 숟가락으로 떠먹여 키우고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업고 다녔던 바로 그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를 하늘처럼 모시는 것이 당연했던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말했으며 대문 안에 들어서기 전부터 모자를 벗는 곳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거대한 도시 서울이고 내 아들 민준이는 아들이 아니라 남남처럼 굴었다. 문을 발로 차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다. 내가 22살 때 남편과 함께 갓난아기를 안고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이곳에 왔다. 우리에겐 아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 나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에 돌아왔고 나는 세탁소에서 남의 빨래를 하며 손이 새빨개지도록 일했다.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우리는 돌과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 같은 땅을 보러 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게 싼 가격 7천만 원이었다. 정수가. 남편이 말했다. 우리 여기에 집을 짓자. 우리 집. 그때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렸지만 나는 남편을 믿었다. 처음 5년은 조립식 패널로 만든 임시 가건물에서 살았다. 춥고 비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김밥을 말아 버스 정류장 앞 포장마차에 내다 팔았다. 낮에는 부잣집을 돌며 가사 도우미 일을 했고 밤에는 강남 사모님들을 위해 화려한 원피스를 만들었다. 100원짜리 하나까지 커피 깡통에 모아 매트리스 밑에 숨겼다. 둘째 민호가 태어나자 돈은 절반으로 줄고 걱정은 2배로 늘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저녁에는 밥을 하고 자정이 넘으면 다시 바느질을 했다. 민준이가 중학교 3학년, 민호가 12살 때 남편이 일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집은 골조만 겨우 올라간 상태였고 빚은 산더미 같았지만 나는 혼자였다. 그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두려움을 틀어주고 더 악착같이 일했다. 공장 정문 앞에서 빵을 팔고 아침부터 남의 빨래를 했다. 주말에는 이웃집 아이들을 돌봤다. 내 아들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남들처럼 책도 읽고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게 하려고 발버둥 쳤다. 민준이는 똑똑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내 자랑이었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식탁에 놓인 재봉틀을 팔았다. 고작 150만 원을 손에 쥐었지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들의 교육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5년 동안 밤마다 남의 와이셔츠를 다렸다. 손가락은 갈라지고 등은 불타는 듯 했지만
전공 서적을 들고 있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생각했다. 헛되지 않았어. 아들이 졸업장을 받던 날, 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이 엔지니어가 되었다. 우리의 고생이 미래로 바뀐 순간이었다. 민호도 잘 자라주어 IT 업계로 진출해 대기업의 시스템 관리자가 되었다. 지금은 돈도 제법 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항상 찾아와 꽃을 사들고 내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준이는 유라가 그의 삶에 나타나자마자 변했다. 회사 회식에서 만났다고 했다. 그때 유라는 35이었다. 예쁘고 잘 꾸몄으며 항상 화장을 하고 몸에 붙는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었다. 아들이 처음 그녀를 내게 데려왔을 때부터 나는 공기 중에 서늘한 무언가를 느꼈다. 아들이 결혼하는 걸 원치 않은 게 아니었다. 나는 평생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꿨다. 하지만 유라는 우리 집을 마치 자신에게는 너무 작고 낡았다는 듯이 가구들은 내 피땀으로 산 물건이 아니라 당장 내다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쳐다봤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저녁 식사에 와서는 꼭 한마디씩 했다. 찌개가 너무 짜다. 밥이 너무 질다.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요리하지 않는다 등등. 민준이는 매번 끼어들었다.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둘은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나는 물론 아들을 안아주고 축하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민호가 독립한 이후로 민준이는 나와 단둘이 이 집에 남은 내 동반자였다. 나는 두려움을 삼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지했다. 결혼식 비용으로 쓰라며 내 비상금에서 600만 원을 내주었다. 혹시 아플 때 쓰려고 아껴둔 약값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유라는 마치 내가 당연한 의무를 다한 것처럼 건조하게 고마워했다. 결혼 후 민준이는 자기들 집을 마련할 때까지 나와 함께 살겠다고 했다. 나는 기뻤다. 셋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겠다고. 유라와도 엄마와 딸처럼 지내며 서로 집안일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이 부부로서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유라는 내 허락도 없이 내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내 삼백 커튼 대신 짙은 녹색 커튼을 걸었다. 자기 사진을 놓기 위해 가족 사진의 위치를 바꿨다. 부엌에서는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냄비들을 정리했다. 내가 민준이에게 바꾸기 전에 적어도 물어는 봐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유라도 여기 살잖아요. 유라도 편해야죠. 라고 대답했다. 나는 왜 갑자기 내 편안함은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내 집인데. 그 후로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유라는 예고도 없이 친구들을 불렀다. 그들은 내 거실에 앉아 내 커피를 마시며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떠들었다. 민준이가 아직 낡은 집에 사는 게 안타깝지. 애 낳으면 더 현대적이고 큰 데로 옮겨야 할 텐데. 한 번은 그녀가 친구와 통화하며 시어머니와 사는 게 힘들다고 내가 자기를 통제하고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못하게 한다고 불평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리다. 나는 그녀가 편안하도록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말이다. 민준이도 변하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지 않았고 예전처럼 저녁에 나란히 앉아 우리가 즐겨보던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다. 내 손에서 무거운 짐을 받아들지도 않았다. 모든 관심은 유라에게 어떻게 그녀를 기쁘게 할지, 그녀가 뭘 원하는지에 쏠려 있었다. 내 69번째 생일날 그들은 물론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예전에 민준이는 케이크와 꽃을 사왔다. 이번에는 유라가 말했다. 그냥 저렴한 식당 가서 먹어요. 집에서 설거지거리 안 생기게요. 우리는 갔다. 음식은 종이장 같았고 세 사람 식비는 총 3만 5천 원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내 집에서 내가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뚜렷하게 느꼈다.
그 후로도 사소한 일들이 이어졌지만 그런 사소함이 쌓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유라는 묻지도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로 TV를 틀었다. 아침에는 몇 시간씩 욕실을 차지해서 나는 뜨거운 물을 쓸 수 없었다. 냉장고는 오직 자기를 위한 비싼 식재료로 채웠다. 내가 만든 잼이나 국이 담긴 통은 모두 낡은 것이 되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나는 민준이에게 차분히 말을 꺼내려 했다. 아들, 우리 모두가 편하도록 집안 규칙을 좀 정하자. 그러자 아들은 엄마, 과장하지 마세요. 유라도 힘들게 일하는데 존중해줘야죠. 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 대한 존중과 나에 대한 명백한 무례함이 무슨 상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이면 그들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유라는 내가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한다고 되뇌었고 민준이는 익숙해질 거라며 그녀를 달랬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삶에 간섭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내 것이 내 것으로 남기를, 이 집이 손에 슬리퍼를 든 손님처럼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 진짜 내 집처럼 느껴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유라는 2인분만 요리해서 접시에 깔끔하게 담아놓고 내게 말했다. 어제 드시던 거 냉장고에 있어요. 드시고 싶으시면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내가 내 집 부엌에서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데워 먹었다. 주말이면 그들 둘은 영화관, 쇼핑몰, 레스토랑으로 나갔다. 늦게 웃으며 돌아왔고 나는 고요 속에서 시계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우리 어른답게 얘기 좀 하자.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구나. 누구도 서운하지 않게 규칙을 정하자. 유라는 그 서늘한 눈으로 나를 보며 대답했다.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저희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민준이는 침묵했다. 그저 옆을 보며 침묵했다. 마치 그 대화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자기 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말은 우연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의 결과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과 함께 내 손으로 일으켜 세운 집이 안에서부터 조각나 하나씩 밖으로 실려 나가는 것만 같았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화초에 물을 주고 모든 숟가락 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리는 고요를 맞았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음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금요일마다 민준이와 유라는 어딘가 나갔다가 자정이 넘어 돌아왔다. 나는 식탁에 앉아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지금 여기서 선을 긋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나는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이 지긋하고 차분한 남자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군말 없이 자기 일을 했다. 자물쇠를 교체하고 7만 원을 받으며 조용히 아버지처럼 말했다. 이런 일 처음 아니에요. 힘내세요.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를 배웅한 뒤 민호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화초 건드리지 마라부터 자기 집에서라는 어젯밤 일까지 전부. 민호는 불같이 화를 냈다. 엄마, 잘하셨어요. 진작 그랬어야죠. 같이 살려면 존중을 해야죠.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나는 거절했다. 여긴 내 집이야, 아들. 정말 최후의 상황이 아니면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누군가 내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안 돼.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심장이 자명종처럼 쿵쾅거렸다. 새벽 1시쯤 대문 앞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현관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소리, 그리고 의아한 침묵. 다시 한번 헛수고.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유라는 처음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신 열쇠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라고 했고 민준이는 소리로 보아 열쇠 꾸러미를 다 뒤진 듯 했다. 그들은 집 주변을 돌며
창문을 흔들고 뒷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민준이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침대에 누워 침묵했다. 지난 몇 달간 눈물, 서운함, 변명을 실컷 겪었다. 오늘은 침묵의 밤이었다. 10분쯤 지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목소리도 작아졌다. 유라는 처음에는 이게 유치한 복수라고 소리치다가 남편에게 호텔, 전화, 택시에 대해 속삭였다. 집 전화는 미리 꺼뒀다. 휴대전화는 옆에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시가 다 되어 떠났다. 씁쓸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아주 오랜만에 내 집에 낯선 발소리가 없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화초에 물을 주고 부엌을 닦았다. 서두를 필요도 등 뒤에서 들리는 날 선소리도 없었다. 10시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치고 풀 죽은 목소리였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저희 친구 집에서 잤어요. 적어도 짐은 가져가야 하잖아요. 얘기는 할 수 있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내가 소리 지른 것과 내 집에서 무례하게 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동의했지만 이내 덧붙였다. 하지만 둘이 같이 갈게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니, 아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얘기는 너 혼자 와서 할 수 있어. 유라는 자기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그는 그날 4번이나 더 전화했다. 통화할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여권과 작업복을 꺼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문만 열어주면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하고 엄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며 서운해하기도 했다. 마지막에서 2번째 통화에서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문 안 열어주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우리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하는 건 불법이에요.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요. 우리 여기 살잖아요. 부르고 싶은 사람 다 불러. 내가 말했다. 집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고 공과금도 내가 내. 등기부등본도 나한테 있어. 내가 누구를 추운 대로 내쫓는 게 아니야. 단지 누가 어떻게 내 집에서 살지를 결정하는 것뿐이지. 그는 다시 침묵했다. 우리 둘 다 권리라는 말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던 습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요일 늦은 아침 그는 결국 혼자 왔다. 주먹이 아니라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목소리도 어렸을 때 무언가 잘못해서 내가 화낼까봐 두려워하던 그때 같았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나는 문으로 다가갔지만 서둘러 열지는 않았다. 내 아내는 어디 있니? 친구 집에. 엄마가 말한 대로 혼자 왔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긴 침묵. 네, 엄마.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그가 한숨 쉬듯 말했다. 하지만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유라는 제 아내잖아요. 우리도 어떻게든.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이틀 사이에 늙어 보였다. 눈 밑에는 회색 그늘이 졌고 수염도 거뭇했고 재킷은 구겨져 있었다. 나는 그를 거실, 남편이 저녁마다 앉던 그 안락의자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다. 민준이는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유라의 다른 가정 교육을 탓하기도 하고 열쇠만 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나는 끝까지 듣고 차분하게 말했다. 모든 단어가 마음에 새겨지도록. 여긴 내 집이야,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고 널 위한 문은 항상 열려 있어.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존중. 내 아내 앞에서 나에게 소리 지르는 건 안 돼. 허락 없이 집을 바꾸는 것도 안 돼. 유라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너무 엄격하세요. 그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우리 여기서 살면서 돈 모아서 나갈게요.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크게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세입자처럼 사는 게 지겨워졌을 뿐이야. 그는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나는 그의 안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양심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알았어요. 유라랑 얘기해 볼게요. 걔도 노력할 거예요. 열쇠만 주세요. 안 돼. 내가 대답했다. 행동이 먼저, 열쇠는 그 다음이야.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전화 사과는 소용없어.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길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지만 분노가 아닌 피로가 묻어 있었다. 너희는 어른이고 직장도 있잖아. 역마다 값싼 호스텔은 있어. 보증금 없이 월세방을 구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가부를 받을 수도 있지. 그건 너희의 결정이고 너희의 책임이야. 그는 바닥을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열쇠는 안 주신다는 거네요. 안 줘. 하지만 널 위한 문은 열려 있을 거야. 너, 민준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문턱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알아두세요. 엄마 자존심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내가 유라가 내 집에서 나를 모욕하도록 내버려둔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 내가 말했다. 나는 남은 것, 내 존엄성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문은 쾅소리 없이 부드럽게 닫혔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차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어릴 적 성적표에 가를 받아왔을 때처럼 마음은 아팠지만 단 하나의 신경도 흔들리지 않았다. 돌아갈 길은 없었. 나는 이 대화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저 아름다운 말과 남의 규칙 없이 정직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의 아니오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드러났다. 월요일.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화초에 물을 주고 신문의 칼럼을 읽었다. 숟가락이 찻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10시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가 말을 멈추는 간격으로 보아 감정을 억누르고 있음을 알았다. 엄마, 형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자기들을 쫓아냈다고 하던데요.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내가 대답했다. 누굴 쫓아낸 게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걸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잘하셨어요. 형이 엄마 설득해서 열쇠 돌려주라고 했는데 전 끼어들지 않을 거예요. 두 분 다 어른이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전 항상 곁에 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라는 말 없이 그저 지지를 받는 것이 요즘 얼마나 드문 일인가. 며칠 동안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집은 그 드문 고요 속에서 어깨를 펴는 듯했다. 나는 창가에 난초 화분을 옮기고 싱크대를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닫고 김치찌개를 끓였다. 아무도 너무 맵다거나 너무 짜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집에 남은 소녀처럼 혼자 웃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저녁이 되면 마음이 문가로 향했다. 발소리를 기다리는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 이웃 최 여사님이 잠시 들렀다. 대문 앞에서 날씨와 감자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정숙 씨, 아들이랑 며느리가 안 보이네? 나는 머뭇거리며 친구 집에 잠시 가 있다고 얼버무렸다. 최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근데 내가 전부터 말하고 싶었어. 그 댁 며느리 말이야. 좀 거칠더라. 내가 몇 번 들었는데 당신 집 청소 도와주는 아주머니한테 막 소리치더라고. 빨리빨리 하세요. 나 시간 없으니까. 꼭 하녀 부리듯이. 그리고 차를 내차고 앞을 떡하니 맑게 세워놓더라고. 내가 좋게 말했는데 5분만 기다리세요. 제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하더라니까. 나는 대문을 잡고 서서 내 안에서 무언가 무겁지만 차분한 것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내 예민함 때문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자기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성 문제였구나. 저녁에 나는 불도 켜지 않은 부엌에 오래 앉아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 작은 등만 켜져 있었고 찻잔은 식어가는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민준이가 며칠만 버티면 예전처럼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꺾였을 때 조만간 전화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금요일 밤늦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저예요.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다. 남의 전화로 걸어요. 요금이 끊겼는데 돈이 없어서. 어디 있니? 값싼 여관에서 일주일 지내다가 지금은 유라 친구 집에 있어요.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유라가 언니한테 돈을 좀 빌려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엄마, 우리 급하게 아파트를 구해야 해요. 어딜 가나 보증금으로 3개월치 월세랑 첫 달 월세를 선납하라고 해요. 거의 2천만 원이 필요해요. 제발 빌려주세요. 6개월 안에 갚을게요. 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민준아, 내 약값으로 쓰려던 600만 원은 너희 결혼식 때 줬잖니? 나한테 더 이상 그런 큰 돈은 없어.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세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엄마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엄마 명의잖아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아니, 집 담보로는 안 받아. 빚도 안 질 거야. 내 집을 희생하면서까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을 거야. 그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유라일 것이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는 그날 부엌에서처럼 거칠어졌지만 힘은 없었다. 그러니까 저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맞으세요? 너희는 길거리에 있는 게 아니야, 민준아. 너는 손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구하든지 더 싼 호스텔을 찾아봐. 회사 부장님께 가부를 부탁할 수도 있고 넌 어른이잖아. 그 모든 방법이 그냥 화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가 속삭였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아려왔다. 그래, 더 어렵지. 하지만 우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는 내 아내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제안했던 걸 잊지 않았어. 네가 가만히 서서 침묵했던 것도 잊지 않았고. 그는 조용해졌다. 30초 동안 우리는 각자의 진실을 품고 같은 수화기에 숨을 내쉬었. 그러다 그가 다시 말했다. 엄마, 이렇게 해요. 제가 유라 데려갈게요. 걔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엄마가 열쇠를 주고 우린 살면서 돈 모아서 나갈게요. 열쇠를 받기 위한 말은 사과가 아니야. 나는 죄송합니다. 가 아니라 예전 같으면 안 된다는 이해가 필요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 나도 그래, 아들. 하지만 자기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사는 게 최악이야. 우리는 사랑해. 내일 바 같은 말 없이 건조하게 헤어졌다. 통화 후 나는 열린 창가에 오래 앉아 시원한 공기가 커튼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남편과 내가 벽돌을 사기 위해 푼돈을 모으던 시절. 아이들이 임시 가건물에서 머리를 맞대고 자던 모습. 언젠가 이 집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길 꿈꿨던 나를 떠올렸다. 이제 나는 고요함과 굴욕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었다. 나는 고요함과 경계를 선택했다. 그것들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치유했다. 아침에 민호에게 전화해 밤사이에 통화를 이야기했다. 그는 듣고 나서 마치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의사처럼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형은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아프겠지만 배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돈으로 구해준다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놔두세요. 나는 그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때가 되자 전화는 마침내 잠잠해졌다. 나는 양배추 파이를 굽고 새로 만든 잼을 병에 담았다. 발밑의 땅을 되찾게 해주는 소박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 대신 다른 사람이 자기 권리를 지키러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 앞에는 값비싼 선글라스를 손에 든 친절한 척 미소 짓는 녹색 원피스를 입은 세련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어머님, 박정숙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유라 언니,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는 세상을 화해시키러 온 사람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처음 유라가 보였던 그 시선, 악의는 없지만 위에서 아래를 훑는 듯한 눈빛이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말했다. 어머님,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러 왔어요. 유라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하고요. 두 사람을 이렇게 벌 주시는 건 부당해요. 나는 누구도 벌 주지 않아요.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단지 내 집에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살아야 한다고 결정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어려운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처럼 한숨을 쉬었다. 이해해요. 가족으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은 좀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으세요. 유라 말로는 계속 간섭하시고 제대로 정착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던데요. 나는 물건을 옮기거나 커튼을 바꾸기 전에 물어봐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건 간섭이 아니라 집안의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 말은 그만두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뭘 원하세요? 제 동생이 와서 무릎 꿇고 손에 입이라도 맞추면 열쇠를 돌려주실 건가요? 나는 무릎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용납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길 바랄 뿐이에요. 특히 내 집에서 나에게 나가라고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다. 좋아요.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하죠. 하지만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지출이 많잖아요. 민준 씨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그걸로 집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고 공과금도 내야 해요. 어머님이 받아주시면 돈을 더 빨리 모아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존엄성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말했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 굴욕을 당하느니 혼자 조용히 사는 게 나아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그녀는 늙어간다는 말을 부드러운 억양으로 포장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사소한 마찰이 있더라도 아들 곁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기 집에서 매일 다투는 이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전 혼자가 아니에요. 민호도 있고 이웃도 친구들도 있어요. 유진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휙 돌아섰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그냥 질투하시는 거예요. 민준 씨는 이제 어머님만의 아들이 아니에요. 젊고 예쁜 아내가 생겼잖아요. 아들을 놓아주기 힘드신 거죠.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질투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질투가 무례함을 정당화하지는 않고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낼 권리를 주지도 않아요. 그녀는 다시 앉아 한숨을 쉬며 부드러운 전략으로 바꿨다. 알았어요. 유라가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약간의 오해를 인정하겠다고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죠. 열쇠를 돌려주시면 모두가 행복할 거예요. 나는 약간의 오해가 아니라 민준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누는 정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 오갔고 무슨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만약 또 반복되면 그들은 조용히 나가는 거고요. 유진의 눈썹이 떨렸다. 그건 최후 통첩이네요. 아니요, 이건 내 집의 규칙이에요. 그녀는 인내심을 잃었다. 좋아요. 당신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걸 보면서 그게 당신의 오만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내 아들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걔는 팔다리 멀쩡해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그와 유라의 선택이겠죠.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들릴 만큼 소리나게 닫았다. 나는 그녀를 대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와 앉았다. 가슴은 무거웠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나는 민호에게 전화해 대화 내용을 전했다. 엄마, 그가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순전히 감정 조종이에요.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전 항상 곁에 있어요. 월요일, 민준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정중한 목소리의 여직원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없다고 물었다. 민준이는 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그의 번호로 전화했다. 신호만 갈 뿐이었다. 2시가 다 되어 그가 모르는 번호로 직접 전화했다. 목소리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지만 나는 그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 저 여관 근처 술집이에요. 회사 안 갔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유라랑 싸웠어요. 뭐 때문에? 유진이 언니가 우리 만남에 대해 다 얘기했나 봐요. 유라가 길길이 날뛰면서 엄마가 자기를 모욕했다고 해요. 사과하기 싫대요. 그리고 제가 탯줄을 끊든지 아니면 자기가 떠나겠대요. 나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민준아, 이건 탯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에 관한 문제라는 걸 모르겠니? 내 집에서는 내 규칙이 있어.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아내보다 어머니를 낮게 대하지 않는 거. 그는 처음으로 흐느꼈다. 엄마,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엄마를 선택하면 유라를 잃고 유라를 선택하면 엄마를 잃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누구도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 유라가 나를 모욕했고 너는 그녀를 감쌌어. 그녀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유라는 엄마가 첫날부터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고 엄마 잘못이라고 해요. 말해보렴, 아들. 네가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집에서 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걸 본 적이 있니? 긴 침묵. 아니요, 엄마. 본 적 없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 일이야. 부장님께 가서 설명하고 사과하고 술은 그만 마셔. 그건 치료가 아니라 독이야. 알았어요, 엄마. 갈게요. 죄송해요. 그래, 사랑한다. 저도요. 몸 조심하세요. 통화 후 나는 식어버린 찻잔을 들고 오래 앉아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는 논쟁하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스스로도 알고 있던 사실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아무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유라와 함께 집을 나간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어머님, 유라예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제가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던데요. 정확히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지 알고 싶어요. 목소리는 강압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서둘러 마음을 풀지 않았다.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내 집에서 내쫓으려 했던 제안, 허락 없는 가구 재배치, 말투와 단어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해요. 침묵. 그녀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다이빙대 끝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처럼.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시라고 무례하게 말한 것 인정해요.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진 것도 인정하고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걸 깨달았죠? 어제 당신 언니는 당신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던데요. 민준 씨가 힘들어해서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술을 마셔요. 이러다 회사에서도 건강도 망가질까봐 두려워요. 나는 눈을 감았다. 바로 이거였다. 이익을 위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과. 그런 사과는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한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어쩌면 제가 처음부터 잘못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잔뜩 나를 세우고 방어만 했어요. 직접 만나서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화 말고요. 민준 씨 없이 저 혼자서요. 나는 생각하고 동의했다. 오늘 5시에 오세요. 최후 통첩이나 아니면 같은 말 없이 갈게요. 그녀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5시가 되자 나는 식탁을 정리하고 주전자를 올리고 과자를 꺼냈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창밖으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벽에는 난초 그림자가 철로처럼 길게 뻗었다.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 앞치마에 손을 닦고 자물쇠로 손을 뻗었다. 문을 열자 문 앞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 생기 잃은 눈으로 지치고 조용한 모습의 유라가 붉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이거요. 그녀가 말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어머님,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민준 씨가 제가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대로 한다는 건 내가 대답했다.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사과하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어머님 댁에서 나가시라고 말씀드린 건 제 잘못이었어요. 무례했어요.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고 옮기고 바꾼 것도 제 잘못이고요. 그러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등 뒤에서 어머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 것도요. 왜 지금 그걸 인정하기로 결심했죠?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어제 당신 언니는 당신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던데요. 민준 씨가 힘들어해서요. 유라가 숨을 내뱉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다 깨달았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눈에서 얼음이 아닌 두려움을 보았다. 질투했어요. 그 사람이 어머님에 대해 너무나 따뜻하게 존경심을 담아 말해서요. 저는 항상 두 번째일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잔뜩 나를 세우고 방어적으로 굴었어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았다. 유라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사랑은 다른 거야. 서로 적이 아니란다. 나와 싸울 필요가 없었어. 그저 이 집을 존중하고 사람답게 대화하면 됐던 거야. 알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녀는 침묵하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기회를 주신다면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어떤 행동? 내가 물었다. 어떤 변화든 미리 여쭤볼게요. 집안일을 돕는 척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게요. 다툼이 생기면 차분하게 말하고 민준 씨를 끌어들이지 않을게요. 만약 같이 사는 게 안 되면 소란 피우거나 연극하지 않고 조용히 나갈게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네가 선을 넘으면 굳이 널 감싸줄 필요 없다고 말할 거니? 말할게요. 유라가 거의 들리지 않게 대답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소리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녀는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뜨겁고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말투 하나, 어머님이 자기 집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유라야, 일어나.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무릎 꿇고 하는 사과는 필요 없어. 나는 진심이 필요해. 우리는 어색하게 군더더기 없이 안았다. 나는 내 안에서 오래되고 단단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고 지지대로 남았다. 좋아, 내가 말했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오늘 민준이 데려와. 셋이 앉아서 규칙을 다시 정하자. 유라는 마침내 문제를 이해한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거의 뛰다시피 대문을 나섰다. 나는 혼자 남아 주전자를 올리고 과자를 꺼내고 접시에 잼을 담고 치즈를 잘랐다. 만남이 비난이 아닌 굴욕 없는 집에서 마시는 차 한 잔처럼 소박하게 시작되기를 바랐다. 1시간 반쯤 뒤 대문 앞에서 익숙한 차가 멈췄다. 나는 내다보았다. 민준이는 문이 쾅 닫힐까 두려운 듯 천천히 내렸다. 유라가 그의 팔꿈치를 감싸며 옆에 섰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나는 문을 열었다. 엄마, 그가 쉰 목소리로 말하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를 꽉 안아주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무릎이 깨져 돌아와 눈물을 참으려 애쓰던 때처럼 우리는 서로의 긴장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들어오너라. 내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앉아서 차분히 얘기하자. 소파에 앉은 민준이는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사라져 모든 것이 꿈이 될까봐 두려운 듯 내게 바싹 다가앉았다. 유라는 맞은편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손을 모으고 앉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죄송해요, 엄마. 민준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소리 지른 거, 엄마를 낮게 본 거, 엄마를 지켜드려야 할 때 침묵했던 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말도 중요하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할 거야. 나는 일주일짜리 허니문을 또 겪고 싶지 않아. 우리 집이 평온하기를 바랄 뿐이야. 유라가 숨을 골랐다. 저도 그이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제가 끔찍하게 굴었어요. 무례하게 말하고 물건을 옮기고 어머님을 뒷전으로 생각했어요. 부끄러워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가 다시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저희가 다 바로잡을게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간단해. 내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첫째, 여긴 내 집이다. 여기서는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 절대로.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커튼, 사진, 선반, 화분 등 어떤 변화든 나와 미리 상의한다. 나중에 익숙해지겠지라는 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 나는 모두에게 차를 따르고 과자 접시를 밀어주며 그들이 손을 둘 곳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똑바로 그들을 보았다. 셋째, 나는 집안의 고요가 짙고 집중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잠시 말을 멈췄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더 이상의 실수는 없을 거야. 셋째, 나는 그들의 눈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나와 유라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너희 둘이서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먼저 나와 유라가 비난이나 상처 주는 말 없이 차분하게 대화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제3자를 부르겠지만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재를 위해서야. 유라는 학교에서처럼 조용히 손을 들었다. 만약 제가 어머님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솔직하게 말하고 이유를 설명해. 우리는 토론할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그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결정은 내가 한다. 여긴 내 집이니까.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넷째, 민준아, 너는 다시는 나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든 신경이 곤두서서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차분하게 말해. 그는 즉시 조건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어릴 때처럼 두 손으로 감쌌다. 동의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섯째, 집은 호텔이 아니야. 모두가 집안일에 참여한다.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화초 물주기 등. 유라야,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 가사를 분담해야 해. 그렇게 할게요.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식탁보 하나라도 깔기 전에 미리 여쭤볼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인 작업실처럼 생산적인 침묵이었다. 그때 나는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게 유일한 기회야. 다시 무례함, 허락 없는 재배치, 고함이 있으면 두 번째 기회는 없어. 다시 얘기하자는 말도 없어. 너희는 원망이나 연극 없이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조건으로 조용히 나가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건가요? 그래, 아들. 나는 곧 이른이야. 내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지. 쳇바퀴 돌고 싶지 않아. 유라가 시선을 들었다. 놀랍게도 그 시선은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저희는 떠날게요. 하지만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해. 말로만 존중하는 게 아닐 땐 생각보다 쉬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님, 그 이 앞에서 말해도 될까요? 말해. 민준 씨, 내가 다시 무례하게 굴거나 집을 바꾸기 시작하면 나 감싸주지 마. 그녀는 겨우 미소 지었다. 그냥 유라, 그만해라고 말해줘. 그걸로 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어깨에서 벽돌 자루를 내려놓은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우리 셋은 갑자기 긴장이 풀렸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과자를 밀어주며 남은 긴장을 풀기 위해 평범하게 말했다. 차가 식는다. 따뜻할 때 마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하지만 사랑이 무례함을 견뎌야 할 이유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들이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우리는 일어섰다. 유라가 먼저 내게 다가왔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잃지 않을게요. 우리는 군더더기 없이 짧게 안았다. 민준이는 우리 둘을 안았고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전쟁터가 아닌 가족이 생긴 기분을 느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거창한 말 없이 간단하게 말했다. 자, 아들, 짐 가지러 가거라. 오늘 너희는 집으로 돌아온다. 민준이가 막 재킷으로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전화 화면에 이름이 뜨자 그는 창백해지며 멈춰섰다. 우리가 들을까 두려운 듯 손바닥으로 기기를 꾹 눌렀다. 그는 화면을 보고 창백해지더니 마치 소리를 막으려는 듯 전화기를 손바닥으로 감쌌다. 나는 눈짓으로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살짝 옆으로 돌아섰다. 여보세요? 네, 가겠습니다. 짧은 침묵. 알겠습니다. 내일 가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부장님이야. 그래야지. 내가 말했다. 회사는 가족 문제를 가져갈 곳이 아니야. 잘 해결하렴. 지금은 짐 가지러 가. 그는 명확한 지시에 감사한 듯 너무나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도 그와 함께 일어섰다. 금방 다녀올게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대답했다. 우리 집은 하나고 이제 규칙도 하나야. 그들 뒤로 문이 닫혔을 때 나는 방들을 둘러보았다. 점검이 아니라 집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집이 어떻게 숨 쉬는지, 숟가락이 찻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 부엌의 램프가 식탁 위에 노란 얼룩을 만드는지를, 냄비 하나를 꺼내 저녁 식사라는 소박한 일에 집중했다. 속상해도 침묵하던 습관은 옆으로 치워두고 집을 지탱하는 것들만 남겼다. 주전자, 빵, 과자, 그리고 냅킨 한 줌. 7시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떠세요? 괜찮아. 내가 말했다. 오늘 돌아올 거야. 내가 마침표를 찍고 규칙을 세웠어. 사람답게 살든가 아니면 아예 안 되든가. 엄마는 바위 같으시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곁에 있을게요. 어두워지고 창문에는 낯선 내 집 부엌이 비쳤다. 나는 식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접시 3개, 포크와 나이프를 깔끔하게 놓았다. 주전자에 물을 거의 가득 채웠다. 혹시 대화가 길어질까봐 몇 번이나 라디오를 듣고요.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마침내 창밖에서 익숙한 차가 멈췄다. 헤드라이트가 벽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지 않았다. 스스로 올라오고 스스로 문을 두드리고 스스로 저희 왔어요라고 말하게 놔두었다. 그렇게 되었다. 먼저 발소리가 이어서 낯선 문을 두드리듯 조심스러운 손바닥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희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예전에 그날 선 조급함은 없었다. 들어와도 돼요? 그래.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지금. 그들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지쳐 보였지만 눈에는 반항이 아니라 간청이 담겨 있었다. 어두운 마당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긴 여행 끝의 10대들처럼 어딘가 가냘퍼 보였다. 유라는 민준이가 먼저 들어서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가슴 속 무언가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약함이 아니라 내 규칙에 따라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우리는 현관으로 들어섰다. 나는 신발장을 가리켰다. 신발은 여기에, 재킷은 옷걸이에. 가방은 일단 놔둬. 나중에 정리하자. 먼저 차부터 마시고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어. 둘 다 나를 쳐다봤다. 나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불안인지 기대인지 모를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처럼 거창하지 않지만 단단하게 말이 밝히도록 노력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렇다고 경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오늘 너희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이 열쇠로 문을 열기 전에 내게서 마지막으로 들을 말은 이거야.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우리는 약속했고 셋 다 지킬 거야. 유라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규칙을 인정하고 넘지 않을 사람처럼 짧고 단호하게. 민준이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부엌으로 가자.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차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복도에서 유라의 전화가 바늘처럼 고요를 찔렀다. 그녀는 움찔하며 화면을 보고 창백해지더니 내가 보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이름을 가렸다. 나는 이미 누군지 짐작했 받아.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바로 해결하는 게 나아. 유라는 망설이다가 화면을 쓸었다. 여보세요. 유진 언니, 우리 엄마 댁에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바로잡았다. 엄마 댁에 돌아왔어.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단지 당황스러움에서 완고함으로, 완고함에서 평온함으로 변하는 유라의 눈빛만 보였다. 마치 남의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처럼. 아니, 마침내 그녀가 나와 민준이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크게 말했다. 조건 같은 거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합의했어. 그리고 맞아. 내가 또 잘못하면 소란 없이 나갈 거야. 그녀는 잠시 듣고 나서 씁쓸하게 웃었다. 언니, 나도 어른이야. 이제 그만. 그녀는 전화를 끊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내려놓았다. 방 안에는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새로워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마치 무거운 자루를 들고 있다가 바닥에 내려놓은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나는 주전자가 끓어 넘치지 않도록 가스레인지로 돌아섰다. 그 순간 밖에서 대문이 총소리처럼 짧고 둔탁하게 닫혔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구 또 기다리는 사람 있어? 민준이가 물었다. 아니, 나는 대답하며 가슴 속에서 다시 파도가 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맞설 준비가 된 파도였다. 복도의 고요 속에서 누군가 자신있게 현관으로 올라와 마치 자기도 열쇠가 있는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다. 그 사람은 초대 없이 들어오는데 익숙한 듯했다. 민준이는 긴장했고 유라는 조용히 숨을 내뱉었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열었다. 문 앞에는 장바구니를 든 민호가 서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상황을 파악했다. 돌아왔네요. 돌아왔어.
내가 대답했다. 규칙에 따라서 민호는 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날카로움 없이 차분하게. 안녕하세요. 이제 어머님이 좀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그가 말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유라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노력할게요. 행동으로 해야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지를 내밀었다. 감자, 두부, 닭고기. 같이 저녁 먹어요. 우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재킷을 벗고 식료품을 정리하고 각자 자기 일을 했다. 민준이는 감자를 씻었고 유라는 양파를 썰며 냄비는 어디에 두냐고 물었다. 나는 가리켜 주었다. 주전자는 예전처럼 고르게 소리를 냈지만 공기 중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그저 일상의 분주함과 조용한 대화만 남았다. 아무도 서로에게 쏘아붙이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이거나 남의 손을 막지 않았다. 우리는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일, 날씨, 이웃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았다.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다시 한번 짧게 상기시켰다. 약속은 하나야. 또 문제가 생기면 원망 없이 나간다. 알겠습니다. 민준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유라가 조용히 확인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작지만 꾸준한 행동들이 이어졌다. 바로 그런 것들이 상처를 치유했다. 유라는 아침에 욕실을 1시간씩 차지하지 않고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라고 물었다. 부엌에서 내 기구를 자기 편한 대로 옮기지 않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했다. 커튼은 함께 바꾸었고 장식장 위 사진도 함께 놓았다. 내 사진은 왼쪽에, 그들의 사진은 오른쪽에. 밀어내는 일 없이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으면 미리 알려주고 나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거나 반대로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을 물었다. 설거지는 한숨 없이 했고 쓰레기는 잔소리 없이 버렸다. 화초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들고 다가와 이건 물 얼마나 줘요? 라고 묻거나 확신이 없으면 건드리지 않았다. 민준이는 차분해졌다. 회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과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으며 더 이상 술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명령조나 엄마, 과장하지 마세요. 같은 말을 쓰지 않았다. 나와 유라 사이에 다툼이 생길 기미가 보이면 누구도 감싸지 않고 두 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전 나중에 들을게요. 라고 제안했. 그리고 그 나중은 대부분 불필요했다. 나와 유라는 스스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이웃 최 여사님이 한 번은 대문 앞에서 나를 멈춰 세웠다. 정숙 씨, 댁마당 공기가 달라졌어. 편안해 보이네. 다들 합의를 봤나 봐.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지. 내가 말했다. 모두가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았을 때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다. 내 다음 생일에는 싸구려 식당이 아닌 집에서 차린 식탁이 준비되었다. 유라는 자기가 잘 만드는 파이를 구웠고 내 반죽 비법을 물었지만 논쟁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예전처럼 꽃을 사왔는데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우리는 앉아서 웃고 남편 동연을 추억했다. 나는 소박한 감정을 느꼈다. 내 집에서 마음이 편안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내가 체념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고개를 들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반년 후 어느 따뜻한 저녁 내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유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물이 땅을 검게 적시는 것을 보며 서 있다가 물었다. 어머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렴. 그때 저희를 내보내실 힘이 어떻게 나셨어요? 민준 씨가 영영 떠날까봐 두렵지 않으셨어요? 나는 생각하고 꾸밈없이 대답했다. 혼자서 집을 꾸리고 아들 둘을 키우다 보면 힘든 일을 하는 법을 배우게 돼. 그리고 어떤 것들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되지. 그게 바로 존엄성이야. 그게 없으면 집도 집이 아니고 가족도 가족이 아니지.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느니 혼자 조용히 사는 게 나았어. 유라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야 그걸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집 앞 벤치에 앉았다. 젖은 흙과 현관의 따뜻한 나무 냄새가 났다. 마당 어딘가에서 고양이가 바스락거렸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저 집이, 전쟁 없는 집이 살아가야 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인생의 진실은 동화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른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상적인 가족이 되지 못했다. 지치고 다투고 실수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후 우리에게는 간단한 지침이 생겼다. 존중이 없으면 대화는 끝나고 결과가 시작된다. 이 규칙은 어떤 거창한 맹세보다도 모두를 제자리에 있게 했다. 가끔 나는 그날 밤 내가 문을 열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 셋이서 살았을 것이다. 단지 나 없이. 집은 같은 자리에 서 있었겠지만 내 집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고독한 자존심이나 강팍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선택했다. 그리고 고독이 아닌 내 말을 듣는 법을 배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시작을 얻었다. 그렇게 살고 있다. 주전자는 김을 내뿜고 난초는 창가로 뻗어간다. 유라는 파이에 대해 묻는다. 민준이는 선반을 고치며 낮은 웃음소리를 낸다.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내 것이라는 말은 존중을 가지고 오는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뜻이다. 내 나이의 교훈은 문 앞의 나무 벤치처럼 간단하다. 사람들 속에서 굴욕을 당하느니 혼자 존중받는 게 낫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존엄을 지키는 고독이 아니라 정직하고 조용한 새로운 시작이다. 거창함도 동정도 없이 오직 진실로.